지난 금요일 금시장에 역대급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금값이 하루 만에 9.5% 추락하며 43년 만에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거든요. 은도 함께 무너졌죠. 사실 이 조정은 예고된 거였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 언젠가는 숨고르기를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0%에서 20% 수준의 하락이 생각보다 빠르게, 그것도 엄청난 충격과 함께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죠. 지금 이 폭락의 진짜 원인이 뭔지, 앞으로 금과 은이 어디로 향할지 제대로 짚어봐야 합니다. 변동성 속에서 놓치면 안 될 핵심 지표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1월 30일 단 하루였습니다. 실물 금값이 9.5%나 곤두박질 쳤거든요. 43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낙폭이었죠. 실제 사례를 하나 보면 50대 중반 자영업자가 작년 말부터 금에 올인했다가 그날 저녁 패닉에 빠졌다고 합니다. 전화로 투자 전문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거 진짜 끝인가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이 투자 사이트에서 보시는 금값, 그거 대부분 선물 가격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현물 가격이에요. 실제로 거래되는 금덩어리의 가격 말이죠. 선물 시장은 큰 손들의 놀이터입니다. 정상가를 조작하고 시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흔들어대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월가의 대형은행들이 알고리즘으로 가격을 왜곡시키는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실제로 2020년에도 JP모건이 금 선물 가격 조작으로 9억 달러 벌금을 물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늘 현물 중심으로 시장을 분석하죠. 그날 금 현물 가격은 최고점 온스당 5,595달러를 찍었다가 4,895달러로 장을 마감했어요. 고점 대비 무려 14.9% 하락한 겁니다. 700달러가 한순간에 증발한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냐면 1981년 이후 처음이라는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 이후로 이런 폭락은 없었어요. 당시에도 금값이 850달러에서 반토막 났었는데 그때와 비슷한 공포가 시장을 덮친 겁니다. 숫자만 봐서는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시장에 미친 심리적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금에 투자한 사람들, 특히 최근에 뛰어든 분들은 그야말로 멘탈이 나가버린 거죠. SNS에는 "금 끝났다, 이제 팔아야 하나" 이런 공포글들이 도배되기 시작했고요. 역사적 사건이 눈앞에서 펼쳐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너무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금값이 포물선을 그리며 치솟는 걸 패라볼릭 상승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나타나면 반드시 강한 조정이 뒤따릅니다. 물리 법칙이나 마찬가지예요. 높이 오른 만큼 떨어지는 힘도 강해지는 거죠. 로켓이 빠르게 치솟으면 중력이 더 세게 잡아당기는 것처럼요. 작년 말부터 금값이 얼마나 미친 듯이 올랐는지 아세요? 단 2달 만에 30% 넘게 뛰었습니다. 단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박이 난 거죠. 목표 수익률을 훌쩍 넘긴 겁니다. 그러니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한 명, 두 명 팔기 시작하면 줄줄이 따라갑니다. 나만 손해보면 안 되잖아. 이런 심리가 작동하면서 매도 물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시장의 자정작용입니다. 과열된 상태를 스스로 식히려는 몸부림이죠. 문제는 상승장 끝물에 나타나는 낙관론입니다. 금은 무조건 오른다, 이제 시작이다, 1만 달러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커뮤니티마다 넘쳐났거든요. 과도한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때가 바로 조정의 신호탄이 올라가는 순간이에요. 시장이 과열되면 작은 악재에도 무너집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뉴스 하나가 방아쇠가 되는 거죠. 산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에 눈 덮인 산을 상상해 보세요. 작은 돌멩이 하나만 굴러도 전체가 쏟아져 내리잖아요. 지금 금 시장이 딱 그 상태였던 겁니다. 시장이 진짜 반등하려면 한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을 털어내야 해요. 전문가들은 이들을 위크핸즈, 즉 약한 손이라고 부르죠. 손에 힘이 없으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금방 놓아버리는 겁니다. 금값이 폭등하자 뒤늦게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이 문제였어요. 포모, 즉 나만 놓치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에 사로잡힌 거죠. 주변에서 금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지 못한 겁니다. 30대 직장인 김 씨의 경우를 보면 금값이 5,000달러를 넘어서자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며 뛰어들었다고 해요. 전형적인 포모 투자였죠. 더 심각한 건 레버리지였어요. 원금의 20배, 심지어 50배까지 빌려서 투자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거든요. 증거금 100만 원으로 5천만 원어치 금을 산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아십니까? 상승장에서는 환상적이죠. 금값이 10%만 올라도 내 돈은 2배가 되니까요. 이렇게 쉽게 돈을 수 있다니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락장에서는 정반대입니다. 10% 떨어지면 원금이 전부 날아가요. 증권사에서 마진콜이 날아오고 강제 청산다는 겁니다. 이번 폭락으로 가장 먼저 쓰러진 게 바로 이 고배율 레버리지 투자자들이었어요. 순식간에 계좌가 텅 비는 거죠.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건전하지 못한 투자자들을 쓸어내는 거죠. 부채가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퇴출시키면서 시장을 정화하는 겁니다.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시장의 룰이에요. 약육강식의 정글이나 다름없죠. 살아남으려면 빚 없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폭락의 결정적인 방아쇠는 뭐였을까요? 바로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였습니다. 우리는 강달러 정책을 유지한다. 이 발언이 시장을 뒤집어 놨거든요. 사실 그 전까지 시장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달러가 좀 약해지는 게 나쁘지 않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겼죠. 그러자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미국이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려는구나 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금값은 오르죠. 달러와 금은 시소관계니까요. 그래서 금이 더 치솟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달러 약세가 가속화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기 시작한 겁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달러 가치가 떨어질 텐데 왜 미국 국채를 들고 있어? 라며 팔아치우기 시작했거든요. 미국 금융 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진 거죠. 국채 금리가 오르면 정부 이자 부담이 폭증합니다. 기업들 자금 조달 비용도 치솟고요.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베센트 장관이 급히 나선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강달러 정책을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죠.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이 한마디가 금값 하락의 첫 번째 트리거가 됐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어요. 달러가 약해지지 않는구나. 그럼을 계속 들고 있을 이유가 없네. 이런 심리가 퍼지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베센트 장관이 아무리 진화에 나섰다고 해도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셀 아메리카, 즉 미국 국채 매도 흐름은 여전히 거셌거든요. 유럽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기 시작했어요. 중남미 국가들도 마찬가지였고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들이 국채 대신 뭘 사들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금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빚을 갚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퍼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 중앙은행은 작년부터 매달 수십 톤씩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국채금리였어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위험선인 4.5%를 위협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국채에 투자해도 4.5% 이자를 받는데 왜 위험한 주식을 사? 이런 생각이 퍼지면서 증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실제로 미국 증시의 상승 랠리가 꺾일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인 정책에 있어요. 베네수엘라의 군사 개입을 암시하고 이란을 압박하고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거든요.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나라가 언제 또 전쟁을 벌일지 모르는데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겠어? 이런 불안감이 커지는 겁니다. 달러의 신뢰도가 흔들리는 거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장관의 말 한마디로는 역부족이라고요. 글로벌 질서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구두 개입만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중심의 금융 질서에 균열이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재정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펑크 직전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돈 쓸 곳을 찾아 헤매고 있거든요. 베네수엘라의 군사 개입을 검토하고 이란을 압박하고 여기저기 군대를 보내겠다고 난리예요. 전쟁 한번 치르는데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이라크 전쟁이 2조 달러 넘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군사비만 문제가 아니에요. 포퓰리즘 정책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기 한 명당 1,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나왔어요. 중산층에게 현금을 뿌리겠다는 계획도 있고요. 표를 의식한 정책들이죠. 듣기엔 좋지만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빚을 내야 합니다. 더 황당한 건 방위비 계획입니다. 1조 5천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이 넘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미국을 2000조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이 와중에 세금은 깎겠다고 합니다. 빅 뷰티풀 빌이라는 대규모 감세 법안을 추진 중이에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밀어붙이고 있죠. 세금은 줄이면서 지출은 늘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초등학생도 이상하다고 느낄 모순입니다. 가계부를 생각해보세요. 월급은 줄어드는데 카드값은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산하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저 나라가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의심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거죠.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거대 전함 20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21세기의 전함이라니 믿기십니까? 현대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드론과 미사일의 시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알 수 있죠. 값비싼 탱크가 몇천만 원짜리 드론 한 대에 박살나는 게 현실이에요.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음속 미사일 하나면 항공모함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함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전함 한 척당 30조 원이에요. 25척이면 총 750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가 넘는 돈이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역사를 보면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일본의 야마토 전함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 만든 초대형 전함이었죠. 당시로서는 세계 최강의 전함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미국 항공기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침몰했습니다. 그 돈으로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만들었다면 전황이 달라졌을 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국가 예산을 탕진해서 패전을 앞당긴 대표적인 사례죠. 일론 머스크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무인 전투기가 미래라고 말하면서 유인 전투기 사업을 비판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거함, 거포주의에 빠진 겁니다. 마치 큰 배가 멋있어 보이니까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전략적 사고가 아니라 개인적인 로망에 가까운 거죠. 이런 비효율적인 지출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국채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집니다. 투자자들은 저렇게 돈을 낭비하는 나라가 빚을 갚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결국 국채를 팔고 금을 사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무모한 정책이 금값 상승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지금의 금값 폭락 양상이 1974년과 너무나 닮았거든요. 당시 금값은 20개월 동안 47%나 폭락했어요. 역사상 최악의 대조정이었죠. 그런데 패턴이 지금과 거의 일치합니다. 급격한 상승 후 갑작스런 폭락, 투자자들의 패닉, 시장의 혼란까지 똑같아요. 1970년대 금값의 여정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1971년 닉슨이 금본위제를 폐지하면서 금값이 온스당 30러였거든요. 그 후 폭등하기 시작했죠. 1974년 말에는 200달러 가까이 치솟았어요. 460%나 오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대조정이 시작됐습니다. 20개월 동안 반토막이 난 거예요. 투자자들은 금 시대는 끝났다며 절망했죠. 하지만 진짜 상승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1980년 금값은 850달러까지 치솟았거든요. 35달러에서 시작해서 스졸렐배가 오른 겁니다. 조정은 단지 숨고르기였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2020년 금값이 1,500달러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5,000달러 선까지 왔으니 약 180% 상승한 상태입니다. 1974년 당시 460% 상승 후 조정이 왔던 것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아직 상승 여력이 훨씬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1974년 폭락의 배경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엔 오일 쇼크가 진정되는 분위기였어요. 베트남전도 종전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전쟁이 끝나면 금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심리가 작동한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금을 팔아치운 거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똑같이는 아닙니다. 현재 하락폭을 보세요. 14.9%예요. 1974년에 47%에 비하면 약과죠. 아직은 제한적인 수준의 조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974년과 지금은 뭐가 다를까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부채 수준을 보세요. 1974년에는 GDP 대비 30%였어요. 건전한 수준이었죠. 그때는 연준이 금리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폴 볼커 의장이 금리를 20%까지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요,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20%입니다. 4배나 높아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가 폭증합니다. 자기 발등을 찍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걸 자살형 금리 인상이라고 부릅니다. 경제 구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1970년대는 석유의 시대였습니다. 중동에서 석유만 잘 나오면 경제가 돌아갔죠. 그런데 지금은요, 배터리와 메탈의 시대입니다. 전기차,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기 모두 희귀 금속이 필요하거든요. 리튬, 코발트,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 구조 자체가 변한 겁니다. 금과 은도 산업용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요. 전쟁 상황도 정반대예요. 70년대엔 베트남전이 끝나는 분위기였습니다. 평화가 오면 금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요, 트럼프 정부가 확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개입을 암시하고 이란을 압박하고 여기저기 긴장을 높이고 있어요. 전쟁 위험이 커질수록 안전자산인 금의 가치는 올라가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폭락을 다르게 봅니다. 실물 경제 요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센트 장관의 구두 개입과 알고리즘 매매가 겹치면서 순간적으로 터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 수급이 나빠진 게 아니라 심리적 충격으로 일어난 일시적 현상이라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금값이 어떻게 될까요? V자로 급반등할까요? 아니면 U자로 천천히 회복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U자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급격한 폭락 후에는 투자자들의 공포심이 쉽게 가라앉지 않거든요. 또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선뜻 매수에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시장의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폭락은 알고리즘 매도와 마진콜이 겹치면서 발생했어요. 악성 물량이 쏟아진 거죠. 이런 물량이 다 해소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급하게 팔려고 내놓은 금을 누군가 받아줘야 하는데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서서히 소화되면서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V자 반등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중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중국 중앙은행과 민간 투자자들은 실물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거대한 매수 주체가 버티고 있으니 예상보다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역발상의 기회도 있습니다. 셀 아메리카 세력을 기억하시죠? 미국 국채를 팔아치운 사람들이에요.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결국 금과 은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자산을 믿을 수 없다면 대안은 귀금속이니까요. 지금처럼 금값이 싸졌을 때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변동성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금과 은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서 핵심 자산이 됐거든요. 양국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한 가격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폭락했다가 내일 급등하는 일이 반복될 거예요. 한 가지 명확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금은 변동성 없는 자산이 아니에요. 주식시장이 무너질 때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일 뿐이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들에게 이번 폭락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목표 수량을 채울 수 있는 좋은 편입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1971년 이후 금값이 160배 올랐다는 거 아시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등락이 있었습니다. 10% 떨어지고 20% 오르고 다시 떨어지고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했죠. 중요한 건 인내심입니다. 가격의 풍파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자신만의 명확한 투자 원칙이 있어야 해요. 그게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앞으로도 시장의 본질적인 변화를 계속 추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